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근데 추석 다음 날인 지난 7일에 이 영화 건국전쟁 2를 관람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어요. 장 대표가 역사의 다양한 관점이 존중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언제부턴가 역사적 사실마저도 입틀막의 대상이 돼버렸다. 영화를 보는 것 자체로 문제를 삼는 건 프레임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제가 저 영화를 못 봤습니다만 듣기에는 제주 4.3 양민학살은 없었다라는 이제 인터뷰 형식의 다큐멘터리라고 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당시에 남로당이 50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봉기를 일으킨 게 원인이다. 근데 이거는요. 4.3에 대한 국가적인 해석에 배치되는 얘기입니다. 이미 2000년에 4.3 진상규명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25년 전입니다. 2003년에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 보고서가 나왔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를 대신해서 국가를 대신해서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에 발단이 뭐였든 간에 어쨌든 대규모 양민학살이 일어난 거고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국가가 국가폭력을 통해서. 근데 그에 대해서 역사 다원주의를 내세운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거 검증된 역사입니다. 네. 설사 당시에 남로당이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봉기를 했던 간에 그 결과가 그런 대량 양민학살로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역대 보수 정부들도 그에 대해서 부정한 바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다른 해석을 시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걸 통해서 보수층 결집을 의도한다? 글쎄요. 일부 보수층은 저런 이념적 해석에 대해서 호응할지는 모르겠으나 저걸 가지고 폭넓은 보수층 결집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당장에 내년에 제주도 지방선거는 포기하는 거죠. 저러면. 그러니까 이게 제주 도민들에게 4.3이 어떤 문제를 장동혁 대표는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정체성의 문제이기도 하고 존엄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저걸 건드리는 순간에 제주도에서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제주도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던 모든 국민의힘의 후보들이나 당직자들은 망연자실할 상황일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선거 못 치러요. 그런 면에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리석은 지금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은 사무총장 시절에는 총선 직전에 제주도 방문해가지고 4.3 관련해가지고 제주도민 위련한 적도 있거든요. 매년 추념식에 그 국민의힘이 참여했습니다. 그 당대표가 참여하든 당의 뭐 고위 관계자가 참여하든 정부 고위 관계자가 참여하든 빠진 적이 없어요. 내년 4.3 추념식에 갈 수 있을까 이래가지고. 우리나라가 그 소위 근대화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근현대사의 해석과 관련해서 아직도 우리는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정치를 했었지만 정치라는 물을 쏙 빼고 역사의 관점에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우리나라는 그 정치판에 심지어는 역사 강사들도 참전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파 좌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편 내 편 링위에서 그래서 역사마저도 그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5.18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제주 4.3 항쟁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양민 학살이에요. 양민 학살이 있었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학살을 주도한 측은 통렬한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자체에 대해서 꼬리를 달면 안 돼요. 양민 학살이 마치도 그 남로당이 처음에 문제를 촉발시켰다 해서 정당화되지 않는다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 우파 쪽에 있는 일부 정치인들이 이걸 몰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사실 그 정치인이 우파냐 좌파냐를 또 따지잖아요.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게 박정희 대통령은 우파입니까 좌파입니까? 제가 볼 때 박정희 대통령은 우파들은 우파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도 한때 좌파였던 적도 있었어요. 좌파가 아닌 적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사의 해석에 있어서 엄연한 사실로 존재하는 것, 특히 그것 중에 무고한 양민이나 시민이 학살된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를 토를 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의 원인이 무엇이었으며 동기가 무엇이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역사의 결과가 양민 학살로 이어졌으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부정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지금 우파가 다 이런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장동혁 대표가 지금 그거를 봤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런 점에서 당대표는 지금 움직임에 무게가 있어야 되겠다. 이게 벌써 사무총장 때는 어땠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가벼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이제 다시 정치의 장에 들어와서 정치를 하려고 그러면은
정치의 그 어떤 뿌리가 되는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아서 적어도 자신의 정적이나 상대방으로부터 이러한 빌미를 잡히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제 결국은 내년 지방선거에도 연결이 되고 그럴 텐데 그 말씀은 이미 의원님이 해주셨으니까 역사와 관련해서 거기에 양민 학살이 있었으면 이거는 항쟁이 될 수밖에 없네요. 그 양민들은 정치라든지 노선이라든지 좌파라든지 빨치산이라든지 남로당과 무관한 사람들이 여기서 학살을 당한 사람이 다수 있다라는 게 문제거든요. 저는 역사 왜곡을 다양한 관점이라는 말로 포장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게 역사 왜곡이죠. 네. 그런 주장을 하는 게. 그렇죠. 그리고 지금이야 지금이라고님은 그걸 왜 해석하냐. 양민 학살이 해석이 필요한 상황인가라는 지적을 또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은 돌이켜보면 저희가 이제 뉴스 바사상에도 소개를 했었는데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지난달 17일에 국회 본회의 도중에 김은혜 원내정책 수석 부대표에게 메시지 보내는 장면이 뉴시스 카메라에 포착이 된 적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 2번 항목으로 역사의식 심기, 건국전쟁 투 챙기기 당원 전파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의식 심기가 건국전쟁 2를 보는 걸로 이제 역사의식 심기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그냥 청년 지지자들과 추석 연휴에 본 게 그냥 단순한 행보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을 진영 간의 다시 역사 문화 전쟁이 계속되는 측면이 있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상황에서 저런 이제 역사 문화 전쟁의 이 방식으로 진영 결집을 시도하는 게 맞나요? 그보다는 좀 확장적 결집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더더군다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켜서 국민의힘의 정치적 입지가 굉장히 축소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런 이데올로기적인 결집을 시도한다는 게 정치적으로 그렇게 득이 되는 게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뭐랄까 약간 정무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추석 연휴 때 이제 당 대표나 이런 분들의 동선 메시지 이런 게 주목도가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민생 현장도 있고 갈 데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굳이 저런 어떤 이념적 뭔가 해석을 낳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메시지와 그런 동선을 보였다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되게 한가롭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국민의힘 처지에서 봤을 때 이제 그러고 있을 땐가 그 개개인의 취향이라면 모르겠는데 뭐 당 대표가 개개인의 취향을 가지고서 추석 때 메시지를 발산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한번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이게 뭐 지금 여야가 다 그런 경향이 있긴 한데.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가 됐던 배경, 뭐 전한길 씨 같은 사람들, 그런 강성 지지층들이 호응하고 그런 강성 지지층들을 소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수단이나 그런 정치적 메시지가 있는 반면에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외연이 축소되고 고립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걱정을 지금 해야 될 때 거꾸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당내에서도 지금 표면화되지는 않았지만 이 추석 때 당대표가 저런 메시지를 발신하는 게 맞냐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이 정치의 중심의 행위자로 있잖아요. 근데 뭐 야당도 마찬가지인데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국회에 진입하는 데 있어서 과거처럼 나는 정치를 할 거야. 그리고 어떤 공공선을 실현할 거야. 우리 역사에 이런 면이 있어서 이러한 어떤 생각보다는 상당히 기능주의적으로 내지는 테크노크라트적인 속성을 가지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정치권에 들어오면서 과연 이것이 지지자들을 좀 더 많이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상당한 혼선을 겪고 있는 것인데 막상 그들이 볼 때 강성 극단 지지자들은 우리나라의 미래라든지 정책 이런 거에 대한 관심보다는 어떤 이념이라든지 역사관이라든지 여기에 매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쪽으로 이렇게 자기네들 스스로가 함몰되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전환기에 계기점에 역사와 관련해서 막 반성하는 그런 제스처를 쓰다가 금세 다시 마치 또 원상복구되듯이 다시 과거로 이렇게 관성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용수청처럼 그러면서 오히려 중도의 어떤 신뢰를 더 저하시키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역사의식이라는 건 정치권에서 심어준다 그래서 국민들이 심어지지 않거든요.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이라든지
또는 뭐 인민민주주의라 그럽니까? 민중민주주의, 전체주의 이러한 왜곡된 그런 정치 체제 하에서 역사를 막 일부러 심어가지고 자기네들의 어떤 그 권력을 정당화하는 그런 속성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더 한심한 게 지금 이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카메라에 포착 당해갖고 그동안 곤란을 겪은 정치인이 한둘입니까?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이런 일의 그 대상이 된다라는 것도 그렇고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효과가 없다라는 말씀을 힘줘 드리고 싶네요. 이 사람들한테. 그리고 이제 그 추석 명절 직전에 저희가 사실 지난 방송에 두 분 모시고 이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기도 했는데 체포됐다 풀려났죠. 그러면서 이제 경찰이 오히려 정치적으로 도와준 거다. 이거 체급을 키워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러다 진짜 대구시장 공천받아서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대구시장이 뭐 저런 이미지 좀 얻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이진숙 씨가 무슨 행정 경험이 있는 것도 물론 행정 경험이 있죠. 근데 방통위원장으로서의 경험이지 무슨 지방 정부를 운영하거나 국회 경험이나 이런 게 없는데 대구 시민들이 그렇게 좀 단순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일단은 저는 이진숙 씨가 무슨 개선 장군이 아니잖아요. 본인이 어쨌든 위법한 행위를 해서 고발을 당했고 그로 인해서 지금 피의자가 돼 있는 상황이고 이제 경찰의 이 방식이 좀 거칠었다고는 하나 그게 이진숙 씨 행위마저 다 정당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이분이 이런 이제 이 정치적 계기를 막 활용해 가지고 이제 자기 선전의 도구로 삼아서 자기 정치의 발판으로 삼으려고 하는 모습이 오히려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출지. 글쎄요, 저는 뭐 보수 지지층 일각에서는 뭐 보수 여전사 이런 이미지를 획득했는지 모르겠으나 또 이진숙 씨가 그동안에 방통위원장에 있으면서 보였던 여러 부정적인 모습 이게 다시 환기되는 측면도 동시에 있다고 보고요. 이번에 이제 체포적부심을 인용하면서 그 재판부가 그 이제 이 결정한 내용을 보면 그 체포영장 집행의 정당성은 인정을 했어요. 또 이제 공소시효가 임박했기 때문에 필요성도 있었고 적법한 절차라는 걸 인정을 했는데 그 체포를 유지할 그런 이유가 없어서 이미 조사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걸 인용한 거고 그 체포영장의 집행이라는 게 그냥 경찰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경찰이 신청해서 검찰이 청구하고 법원이 영장을 내주잖아요. 그 프로세스에서 2차, 3차 걸러진 거기 때문에 그 자체 요건이 안 되는 걸 가지고 경찰이 뭐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다만 박범계 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듯이 그게 가져올 효과라는 거를 좀 경찰도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이제 과흥분 상태에서 뭐 아드레날린 과잉분비 이런 얘기를 과다분비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 거 아니냐 그런 점은 좀 지적할 만해.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진숙 씨를 의도하지 않게 띄워준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그렇다 그래서 뭐 아직 1년이나 남은 지방선거에 이진숙 씨가 마치 대구시장 후보로 뭐 그건 아니고 다만 본인이 정치권으로 이전하기 위한 본인으로서는 상당한 그런 자산을 이번 기회에 획득한 거 아닌가. 저는 유치장에 있으면서 이분이 속으로는 웃음을 참지 못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유치장에 보낸 건 어쨌든 뭐 법원이 그 영장을 발부해 줬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민주당 정권 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지방선거가 있다 그러면은 쾌재를 부를 상황이죠. 뭐 본인이 그 수갑을 차고 싶다 그래서 찬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분명히 민주당 정권이 상당히 도와준 측면이 있고요. 오히려 지금 그 우파 지지자들 요새는 오늘 세 번째 말씀드리는데 그 강성 지지자들은 이진숙을 이진숙이라고 안 그러고 대진숙이라 그러더라고요. 큰데 짤 쓰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정도로 한국 정치가 굉장히 감정적이잖아요. 근데 그 감정의 한 몫을 한 것이 도와주는 게 대구시장에 나오고 싶은 주호영 의원이 도와줬겠어요? 아니면 다른 의원들이 도와줬겠어요? 지금 민주당의 그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준 꼴이 돼버린 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그 체포영장도요. 요번에 처음 그 신청한 게 아니라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이렇게 발부됐다라는 걸 보면은
과연 경찰과 검찰과 그다음에 법원 관계에서 이 일이 벌어진 것인지 아니면은 또 일각에서는 특히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장관급 체포되거나 구속될 때는 그래도 대통령실에 보고도 하고 협의도 하는 게 그동안의 관례였었는데 정말 몰랐을까라는 정말 몰랐어도 지금 합리적 의심을 받는 상황이라는 거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뭐 소환도 6번 됐다 그러는데 이진숙 본인은 3번밖에 자기는 받은 바가 없고 그다음에 구두로든 서면으로든 사유서를 제출하고 협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과연 방통위원장으로서 얼마나 광명정대하게 위원장직을 했는가에 대해서 저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말씀드린 기억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군다나 다른 곳도 아니고 대구라면 오히려 승산을 굉장히 키운 상황이 돼버렸죠. 이제 와서 마치 또 경찰이 아드레날린이 과분비돼서 그렇다 그러는데 과연 이 정권에 들어와서 경찰, 검찰, 법원은 완전히 독립적이고 정권은 전혀 무관하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을까? 이루어졌어도 사람들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관성 때문에. 저는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자면 대구시장보다는 재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여요. 재보궐선거요. 그러니까 이진숙 씨도 대구시장은 물론 이제 보수 진영에서 굉장히 비중 있는 자리긴 하지만 이게 중앙 정치에 되고 나면은 중앙 정치에 그 이름이 회자되거나 영향력이 있는 인물은 아니거든요.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 워낙에 독특한 분이었고 중앙 정치를 오래 하고 나서 대구시장을 했기 때문에 경우가 달랐지. 역대 대구시장들을 보면 대구시장이 무슨 중앙 정치의 상징적인 인물로 회자되거나 언급되거나 부각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진숙 씨는 다른 동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가장 탄압받던 인물로 본인을 부각시키고 그걸 이제 발판 삼아서 정치에 진입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런 이제 이진숙 씨의 동기나 의도 또 이진숙 씨를 활용하고자 하는 지금 국민의힘의 그런 어떤 뭐 목적의식 이런 걸로 봤을 때 재보궐선거 카드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리고 막상 대구시장은 경선을 치러야 되는데 그 간단치 않아요. 왜냐하면 대구에서 정치를 지금 수십 년 하면서 바닥에서부터 이제 실력을 갈고 닦은 분들이 출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쉬울까요? 근데 재보궐 선거에도 승산이 있으려면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도층이 많거나 그러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서울의 강남 3구라든지 TK, PK 아니면은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본인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국민의힘이 오늘 오전에 이제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첫 전체회의 열었던데 이제 위원장이 나경원 의원인데 나경원 의원이 이런 얘기했어요.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 기본 질서를 파괴했기 때문에 정권 심판 선거를 잘 치러서 이제 안전 지키기, 국민 구하기, 민생 구하기 이런 선거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뭐 사실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는 정부인데 기본 질서를 파괴했다, 정권 심판이다 이러니까 앞에 말이 좀 잘 맞나 이런 의문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뭐 그 선거 프레임이 정교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냥 하는 얘기인 거고 결국 이제 지방선거도 그렇고 총선도 그렇고 일종의 프레임 전쟁인데 정권에 대한 뭐 평가, 심판 이게 이제 주 프레임이 될지 아니면 일종의 이제 정권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된다. 근데 이제 그 정권 출범한 이후에 1년 이내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대체로 여당이 성적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지난 지방선거, 2022년 지방선거는 뭐 대선 바로 직후였기 때문에 여당이 압승했던 선거였고 그 이전에 2018년도 지방선거 그때는 이제 정권 출범 이후 1년 이후에 치러진 선거인데 그때도 민주당이 압승했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그런 그 패턴이랄까 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떤 프레임으로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를 맞이하는 게 중요한데, 근데 이번에 이제 선거의 특수성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이제 계엄 내란, 대통령 탄핵 이게 어쨌든 지배적인 그런 이제 구도일 수밖에 없어요. 거기로부터 얼마나 벗어나느냐. 그리고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이나 보수 정치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얼마나 어필하느냐 여기 달려 있다고 보는데 지금 같은 모습으로 아까 이제 뭐 그 건국전쟁 2 이런 모습으로 접근해가지고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건국전쟁 2는 정말 아니다 싶고요. 그런데 이런 면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집권한 지 1년 차이기 때문에 여당이 상당히 유리한 거는 맞는데요.
요새 한국 정치의 사이클을 보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윤석열 정권 때는 그 해에 취임하면서 그 해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물반 고기반 하듯이 그냥 주워 가지는 그런 형국이었다면 지금은 조금 그 여러 가지로 난제가 있습니다. 이 정권에. 예를 든다면 관세 협상이 저게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저 트럼프가 에이펙에 왔다가 그냥 간다는 거예요. 회의 참여도 안 하고. 그리고 부동산이 심상치가 않아요. 이 부동산이 소위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 때문에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이 되지만 그걸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또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상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데 좀 그런 상황이 벌써 도래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데다가 경제가 요번에 이제 추석 때 가족들끼리 얘기를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관세 협상이 어떤 식으로 지금 결말이 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미칠 거예요. 지금 주식은 상당히 좋지만 이것도 지금 불확실한 그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상당히 지금 그 집중하는 것 같은데 김현지 부속실장이라는 변수가 하나 생겼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거에 윤석열 정권 때는 김건희라는 변수가 상당히 영향을 주잖아요. 이렇게 이해하기 쉽고 단순하며 굳이 막 이렇게 뭔가를 찾아보지 않아도 되는 말초적인 이슈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전략을 세우려면 아까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윤석열 내란으로부터 손절을 빨리 해야 돼요. 이걸 못하는 거는 왠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다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기득권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연결고리를 끊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공천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인물, 전혀 자기네 진영에 속해 있지 않은 인물들을 영입하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에서 진짜 건국전쟁 같은 그런 에피소드 그리고 지금 자기네들끼리 메시지 돌리면서 뭐 역사인식을 심어준다고요. 국민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다라는 거는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번 추석 때 그 장동혁 대표 메시지를 보면 우리가 단절하려고 한다고 해서 단절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근데 그거는 그 행간의 의미를 살펴보면 단절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거든요. 그런데다가 최근에 이제 정부 여당의 또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면서 그 반사이익을 국민의힘이 누리는 게 일반적인데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반사이익을 못 누리고 있어요. 장동혁 대표 개인만 뭐 차기 대권주자 뭐 이런 걸 나오면서 본인은 지금 굉장히 업돼 있는데 그게 이제 당으로 성과가 수렴이 안 되고 본인 개인의 그런 일시적인 지지율 이런 걸로 나타나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과거에 황교안 그 전 대표 같은 경우에 그때 뭐 거의 넘사벽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네. 그거 얼마나 갔습니까? 얼마 못 갔거든요. 근데 내년 지방선거 성적이 안 좋으면 당장에 장동혁 대표가 계속 자리를 지킬 수 있나요? 그런 면에서 내년 지방선거의 성과가 결국엔 장동혁 대표 체제에 이제 이 운명이 달려 있는 문제인데 여기서 어쨌든 당과 본인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게 중요한데 좀 장동혁 대표는 글쎄요 저분이 정치 경험이 좀 짧고 당내 기반이 취약해서 그런지 누구와 정무적 상의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메시지나 모습들이 최근 들어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